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례회의인 FOMC를 개최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지금의 제로금리는 앞으로 최소 2년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취업자는 3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가장 높았고 특히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어지는 추경이 국가 재정을 점점 악화시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죠.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로금리가 유지된다 하는 FOMC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금리 동결 자체는 좀 예상됐던 바였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미국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잡혔다. 그래서 락다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예 걔들은 그냥 봉쇄를 해버렸죠. 이제 그걸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파월의 생각은 그래 2022년까지는 아예 금리로 현 상태로 동결할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시중에 필요한 유동성은 언제든지 제공해주겠다. 예. 두 가지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FOMC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파월 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언제 경기가 회복될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게 파월 의장이랑 이제 연방준비의장이죠.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뭐 총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맨 티격태격해요. 그렇죠. 예, 이거 보시죠. 근데 지금 이 파월의 극정은 뭐냐라면 현재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진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빨리 봉쇄를 푼다. 예. 야, 그러면 뭐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냐. 2차 감염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과 한번 붙어야겠다. 신냉전 체제로 지금 막 몰아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미국도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경우가 이게 사실은 달러를 계속 풀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만 잘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 국내 사정, 그다음 미국 내지는 중국과의 어떤 국제 정치 상황, 그다음에 뭐 유럽 등의 이런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야 자신 없다 이런 뜻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이 FOMC 결과에서 발표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네. 또 이게 파월 의장의 말과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네. 이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는 마이너스 6.5% 미국 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됐고 내년에는 다시 플러스 5%로 급격하게 회복하는 이른바 네. V자 성장을 좀 지지하는 듯한 결과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조합해봐서 생각을 했을 때 연준도 하는 발표처럼 좀 다소 목표의 성격을 담아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의 성격을 담아서 전망치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연준의 전망이 이렇다고 봐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경제가 심리라고 뭐 그걸 막 찬물 끼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변수들, 뭐 미중 냉전이란다든지 뭐 이런 류 문제까지 다 감안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빼놓고 그다음에 또 이 코로나가 뭐 2차 감염 막 이런 문제 빼놓고 지금 현 상태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최근에 고용 지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용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게 조금씩 반등이 빨리 왔고요. 실제 5월에 좀 반등이 있었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달 사이에 지금 실업률이 3배 이상 뛰었어요. 예. 4% 실업률이 거의 한 15%까지 뛰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다시 또 끊기더라고요. 또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파월이 내년도에 한 5%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뭐 그건 어떻게 보면 과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용시장, 미국 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최악의 순간이 지나갔다. 4월에 그렇습니다. 대비해서 5월에 실업률이 네. 좀 떨어지고 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어떨지 좀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5월 고용 지표가 나왔죠. 발표가 네. 됐는데 네. 뭐 미국처럼 아주 긍정적이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과 한국 비교할 때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뭐 2월부터 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대구의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다음에 한국 등 동아시아 거쳐서 이태리를 필두로 해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게 다시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죠. 미주가 제일 늦게 온 겁니다. 들이닥쳤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경우는 뭐 벌써 지금 샥이 먼저 왔는데 예. 만일 미국이랑 비슷했다면 우리 진작 반등을 했어야죠. 근데 반등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고용 악화가 이렇게 좀 되는데 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보는 게요. 결국은 60대 이상의 어떤 연령층은 취업자가 늘었어요. 예. 대부분 공공일자리 사업. 그러면 나머지 세대, 그럼 50대, 40대, 30대, 20대는 죄다 줄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고용 부분 경우는 결국은 정부가 돈으로 이렇게 만드는 공공일자리 빼고는 민간 일자리는 뭐 계속 하락폭이 크고 그다음 특히 이번에 제조업 부분, 예. 제조업 부분이 지난달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일자리의 가장 핵심이 이제 제조업 일자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고용 상황 경우는 뭐 미국과 우리랑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뭐 공공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진 건 아니고요. 미국도 우리랑 똑같이 이제 이 코로나 대책으로 뭐 이 지원금을 줬는데 예. 그 지원금이 대부분 실업급여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정부가 일자리 만들 이런 건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생각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부의 이야기는 또 조금 달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1차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네. 뭐 조심스럽다는 네. 전제를 깔고 정부 관계자가 네.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벗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근거가 뭐였는지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동의하시는지 이런 것도 예.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이 고용 감소폭 자체가 다소 둔화됐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은 피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대면 서비스업 부분 경우가 조금 회복이 되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뭐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월 통계거든요. 이미 이제 4월 한 우리 중순부터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 계속 풀려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식업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 부분은 조금 살아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그 부분에서 감소폭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둔화됐다는 거고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조업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난지원금 가지고 준다 그래가지고 제조업이 다시 막 가동하는 건 아니지 그렇건 않습니까? 아니겠죠. 네. 결국은 수출이 문제가 될 테니까. 바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1차 샥이 이제 이 대면 서비스업이 이렇게 되는데 나타났는데 예. 2차 샥은 수출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제조업이 지금 사실상 공장을 가동을 못하는 좀 이런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재부에서 뭐 고용이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냥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들한테 냉정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경우는 미국과 큰 차이가요. 미국은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면서 짧게 가져왔고 네. 우리는 충격을 약하게 만들고 길게 가져온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재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선거도 끝났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미국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는 대로 털어버리고 그걸 빨리 회복으로 갈 것인지에 있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미국 말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전략을 취한 거거든요. 네. 코로나가 딱 오니까 락다운이야. 예를 들어 지하철도 안 움직이고 예. 뭐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걔들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싹 나아지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뭐 방송부터 지하철 가동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는 한번은 조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어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게 일종의 뉴노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정부도 일단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추경을 세 번씩이나 네, 제출할 네, 정도로 뭐, 네. 뭐 여기저기 많은 지원 그리고 네. 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뭐 이런 네. 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국회가 워낙 초반이라 아직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여서 뭐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네. 뭐 일단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면 여야 모두 이 추경 자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재원이죠. 네. 그래서 이 3차 추경이 3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0조 원 이상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그렇습니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도 높아지고 뭐 쉽게 말해서 고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IMF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라면 재정 푸는 건 좋은데 당신네들 재정이 지금 내용이 너무 안 좋아. 적자장이 너무 많다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우는요. 그 사이에 재정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걸 버텨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게요. 한국 나왔다라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얘네들은 뭐냐 한다면 한국의 가계부채를 굉장히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부채까지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신용 이런 데서 이제 막힐 것 같고 결국 신용이 막힌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장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안 되는데 뭐 세수가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세금 거두는 데가 뭐 사람들 소득이세, 소득세가 그렇죠. 나오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법인세가 나오고 그리고 뭐 장사가 돼야지 부가가세가 들어올 텐데 지금 부가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특히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다 저조하기 때문에 뭐 현재와 같이 지출은 막 늘리면서 세수 들어오는 거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면 곡간이 비어간다는 이 부분은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네. 걱정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세수와 관련해서 네. 사실 KDI가 몇 주 전에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네.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서도 이제 증세 이야기를 꺼내는 네. 의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네. 시작했고 그래서 증세 논의가 좀 불이 붙을 것 같다 정도의 느낌이 지금까지 좀 들고 있는데 네. 이 증세 논의를 벌여야 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왜? 지금 우리가 재정 지출이 지금 현 상태만 한다더라도 증세를 해야 돼요. 네. 국채 발행할 수는 없죠. 국채 발행은 우리가 빚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갚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제가 옳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의 경우는 우리 미래 세대에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미래 세대 동의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현재 세대의 부담을 현재 세대가 그게 맞는 부담하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이른바 균형 재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들이 미래 세대한테 빚낸다고 동의 받았냐고 그런 묵시적인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재정하는 거예요. 들어온 만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만큼 쓴다? 그럼 이제 미래 세대한테 갖다 쓰는 건데 그래서 그건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증세냐 아니냐의 논쟁보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 되냐 이거. 이 재정 사업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하게 가져갈 수 없어? 좀 더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증세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재정 사업을 조금 더 개선할 것인지의 문제를 먼저 놓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고령화가 되면요. 세금 더 거둘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복지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뭐 훨씬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런 공감도가 필요하다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세보다는 재정 사업 자체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